그러면 이어서 오스만과 이제 서양의 내용까지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셀주크 튀르크를 했었는데 셀주크 튀르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오스만 튀르크가 국가를 세웁니다. 그게 오스만 제국이에요.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거죠. 터키는 튀르키예라고도 지금 부르죠. 튀르키예가 공식적인 국호가 되는데 우선 오스만 튀르크는 점점 넓어지면서 술탄의 칭호를 사용했고요. 메흐메트 2세 때 별표 쳐볼까요? 자, 이 메흐메트 2세 때 더 영토가 넓어져서 비잔티움 제국을 거의 장악하고 결국에는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 얘기 즉슨 비잔티움을 멸망시켰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로써 제국이 더 커다래지는 발판을 마련했다. 자, 여기를 수도로 삼아요. 되게 중요한 땅이었죠. 그 이후에는 메카와 메디나를 차지하고 이슬람의 주역이 되어서 오스만이 제1의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칼리프까지 겸하게 됩니다. 술탄 칼리프를 칭하게 되는 거죠. 술탄에 이어서 칼리프까지. 자, 그리고 전성기는 술레이만 1세 때 오스트리아의 수도까지 포위하고 유럽연합 함대도 무찌르고 영토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동유럽까지 걸친 대제국이었다. 자, 그럼 이 오스만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1번,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술탄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 총독으로 하여금 간접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슬람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에 따라서 이교도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세금만 내면 종교와 자치를 허용해주는 관용 정책을 펼쳤다. 지지야만 내면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3번, 이들의 혈통, 출신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아요. 유능하면 관리로 등용하고 통치에 이용하였다. 능력주의 정책, 요거는 이 예니체리라고 하는 부대에도 관련이 있는데 처음에는 크리스트교 청소년을 강제로 징발해서 사용한 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등용문인 거죠. 출세의 길이 열리는 그런 부대였다. 그리고 오스만의 문화, 페르시아, 이슬람, 비잔티움 다 짬뽕이 됐어요.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튀르커, 역사서 문학, 술탄 아흐메트, 화려한 이슬람 사원, 밑줄 치게 많네요. 화려한 이슬람 사원, 좀 실용적인 한물도 발달하고 페르시아 영향을 받은 세밀화, 그리고 그림자 연극, 마지막 커피를 이슬람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많이 퍼치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수도가 되고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유적이 있다라는 거. 그랜드 바자르, 술탄 아흐메트 사원 한번 쓱 보고요. 넘겨서 자, 이 오스만 제국 옆에 있을 때 좀 더 이제 동쪽에는 티무르라고 있었네요. 중앙아시아 쪽에. 자, 이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티무르가 세웠는데 티무르는 차가타이 한국, 몽골 제국의 부족장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몽골이 멸망하고 다시 세우겠다.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이 명나라를 무찌르러 가다가 병사하였는데 이 티무르 제국은 독특하지만 우선 그 지역적인 위치에 의하여 페르시아 문화, 튀르크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고요. 융합되었고요. 위치상 동서교육을 통하여 번영을 누렸다. 그리고 수도는 사마르칸트, 아주 아름다운 수도를 만들었네요. 국제도시. 자, 하지만 티무르가 죽은 이후에는 쇠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이후에 이 지역에서 다시 세워진 나라는 무엇이냐? 사파비 왕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란 지역에서 시작하고 더 커졌는데요. 이스마일 1세. 여기는 페르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시아파 이슬람 국교로 삼는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란인들, 자신 민족, 페르시아인들의 민족의식을 깨우는 거죠.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고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도를 또 만들게 됩니다. 자, 사파비와 이제 티모르는 주요 특징 정도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슬람 국가는 인도예요. 인도는 원래 어떤 종교가 있었냐면 힌두교가 있었죠. 그런데 이슬람의 정복을 받게 돼요. 바로 바부르라고 하는 티무르의 후손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무굴 제국을 세웠네요. 그 다음에 황제 2명, 별표. 자, 아크바르 황제 때는 이 이슬람을 힌두교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시켜야 하냐, 그거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선 중앙집권 체제 확립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힌두교 왕비 받아들이고 인두세, 세금도 내지만 그냥 자유롭게 믿어. 폐지하고. 힌두교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등용하는 등.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화합에 힘썼다. 아크바르 황제의 이런 모습. 자,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우랑제브 황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 황제는 남인도 정복하고 최대 영토를 차지했는데 독실한 이슬람 교도였기 때문에 세금 내게 해야 된다. 힌두 사원 파괴해야 된다. 지나친 이슬람 정책을 펼쳐서 반발을 샀고요. 결국에는 각지의 반란이 일어나고 유럽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자, 인도는 후추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또 유럽인들의 많은 먹잇감이 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면직물이 싸고 좋아서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은도 많이 유입되고 무척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였어요. 무굴 제국. 바로 이 건축물만 보면 알 수 있죠.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엄청난 건축물. 자, 우선 무굴 제국은 인도 문화 플러스 이슬람 문화가 짬뽕된 힌두 문화, 이슬람 문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종교도 합쳐졌어요. 시크교, 황금사원이 유명하고요. 특징에 대해서도 이렇게 봐두세요. 그리고 우르두어, 타지마할, 인도 이슬람 건축의 발전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당로 개척. 이제 교류가 시작되면서 동방의 물건을 유럽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데 향신료, 비단 등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인기가 있었죠. 그것은 동방견문록 등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더 동방에 대해 관심이 갔던 찰나에 오스만이 길을 막아서 무역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직접 길을 뚫어보자.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보자. 그게 가능했던 건 항해술, 조선술, 나침반의 사용 이런 배경이 있죠. 자, 요 배경은 잘 알아두세요. 나중에 수행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신항로 개척 중요합니다. 요 아래도 정확한 배 이름부터 해서 나침반 도움된 것들도 나오네요. 신항로 개척에 앞장선 나라들은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유럽의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바다 근처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죠. 자, 우선 포르투갈이 나서요. 에니크 왕자라고. 자, 이 왕자가 서아프리카 해안 지역까지 이릅니다. 이 사람의 시작으로 그 다음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까지 요 끝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바스코 다가마 인도에 도착을 해야죠. 호추가 있다는 인도 넘어서 무굴 제국까지 갑니다. 자, 에스파냐도 이 포르투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뒤늦게 나가게 되는데 반대쪽으로 갈 생각을 해요. 서쪽으로 가도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했죠. 아메리카를 발견한다. 자, 마젤란은 아메리카 돌아서 태평양 가로질러서 세계 일주에도 성공하게 되고요. 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그런데 이렇게 우연찮게 발견된 신대륙. 그 대륙에는 이미 문명이 존재했어요. 마야 문명,
아즈테카 문명, 잉카 제국. 자, 이 각각의 특징도 이제 봐두세요. 자, 아즈테카 제국, 잉카 제국 이런 거 특징 봐두세요. 그 침략 당할 당시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유럽인들을 만나면서 아메리카 문명은 파괴되죠. 자, 소수의 병력들이 이 문명을 해치게 되고 이어서 영국, 프랑스도 찾아오고 그럼 이 다음엔 어떻게 되냐? 원주민들은 금광, 은광, 사탕수수, 담배 농장에 끌려가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염병이 퍼져서 목숨을 잃게 돼요.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노동에 시달리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자, 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가 찾아온 거죠. 자, 우선 중심지가 바뀌어요. 자, 오스만이 차지하고 있던 지중해는 버리고 대서양으로 중심지가 옮겨지면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삼각무역이 전개되는데 이미 아메리카도 인도를 가게 되면서 이 곳곳을 장악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선생님이 아메리카라고 했나요? 아무튼 아프리카에 총과 직무를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 노예를 가져와요. 유럽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그럼 이 흑인 노예는 아메리카 농장에 파는 거 이렇게. 자, 배 타고 가서 이렇게 파는 이유는 뭐냐? 인구가 부족했죠. 왜죠? 전염병, 가혹한 노동, 학살 등 같은 것들이 있었죠. 우선은 원주민 인구가 감소해서 흑인 노예로 채웠다. 그럼 이 흑인 노예들은 아메리카 농장에 가서 담배 사탕수수를 재배하고요. 그것들이 다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거 말고도 금, 은 이런 것도 다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감자, 옥수수가 전해지기도 했다네요. 자, 금, 은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가격혁명, 상공업자들이 더 성장을 하고 주식회사, 농장, 노예무역 이런 것들 하면서 금융업도 발달하고 상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자, 요 아래도 읽어보세요. 노예무역. 자, 그러면 삼각무역 말고도 원래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자, 포르투갈이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넘어서 동남아시아 중국까지 가네요. 에스파냐도 태평양 쪽으로 가로질러서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데 포르투갈은 인구가 100만밖에 되지 않아서 인구가 너무 적고 이 길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아예 회사를 차리면서 아시아에 진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인들이 동양에 좋아했던 거, 향신료, 면직물, 도자기, 비단, 차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은으로 지불하고 그런데 이 은은 어디서 온 은이냐? 아메리카의 은광에서 채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물건이 흐른다. 세계적으로 교류한다. 세계적 교역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류하다 보니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뒤처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군사적 침략을 하게 되고요. 간접 지배 혹은 직접적인 식민지로 삼게 된다. 요거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까지 이르는 거죠. 자, 한편 유럽에는 절대왕정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중세 이후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장원이 해체되고 중앙집권 국가가 생겼던 거는 알겠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왕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더 힘이 세진 거예요. 국왕의 힘이. 중앙집권적 통치가 강화되었다. 자, 그러면 절대 군주는 무엇을 가지냐? 자신의 특별한 관리들, 똑똑한 관리들, 그리고 군대를 갖게 됩니다. 1번. 관료제와 상비군을 육성했어요. 전문적인 관리 체제, 그리고 군대. 그러면 이걸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이것도 꼭 염두해 주세요. 이 돈은 월급은 누가 주느냐. 우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을 제시하는데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왕은 원래 같으면
귀족들을 밑에 신하로 두면서 귀족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시민이 등장해요. 이 시민은 평민이 아니라 좀 부유한 시민들, 도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공업자들이죠. 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돈을 받아요. 자, 그 돈이 바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육성하는데, 유지하는 데 쓰인 거죠. 자, 3번 시민 계층의 상공업 활동을 보호해주고 재정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절대 군주는 생각하기에 나라가 발전하려면 상업이 중요하다. 국내의 물품을 외부로 팔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은 세금을 부과해서 막고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자 그러려면 식민지가 필요해요.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거는 서유럽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동유럽으로 가는데 동유럽에는 발달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시민층이 성장이 늦었어요. 그러면 요 중에서 요게 지금 시민들의 축적이 안 되잖아요. 자, 동유럽에서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군주가 개혁을 주도하고 이런 모습도 보인다. 그 군주들이 누구냐? 뒷장. 자, 펠리페 2세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표트르 대제 러시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자, 에스파냐는 이슬람 세력 몰아내면서 중앙집권 국가 발전하고 그리고 식민지 있기 때문에 금과 은 들어와서 국력도 아주 컸어요. 부적 함대를 육성하고 국력을 확대해 나갔다. 자, 영국과 프랑스는 원래도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였죠. 순조롭게 발달하면서 절대왕정 등장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해상권 장악합니다. 식민지를 아주 많이 만들게 되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왕권신수설 만들고 왕권신수설 바탕으로 중상주의 정책, 상업을 육성하는 이런 거를 실시하고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도 부강해질 수 있다. 바로 이 사람이죠. 표트르 대제. 그리고 18세기 이제는 왕보다는 아래에 있는 계몽사상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깨어나게 돼요. 나는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다. 자, 나중에 독일이 되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심부름꾼. 자, 그럼 나머지 두 개도 연결할 수 있죠?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과 결혼했다. 루이 14세. 오직 왕이 국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거. 왕이 존재해야만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자, 요 특징들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는 이제 근대로 가는 시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또 나중에 계몽사상으로 더 이어지는데 과학의 발달 자, 자연 법칙을 공부하고 갈릴레이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자, 그리고 뉴턴 만류인력 법칙 너무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몽사상이라고 하면 이 계몽사상은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때도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이제 낡은 사회를 바꾸고 낡은 관습, 잘못된 것들을 없애야 한다.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국가의 주인, 주된 힘은 국민한테 있다, 인민한테 있다. 그리고 통치 권력은 나눠야지 한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자, 계몽사상도 알아두도록 하세요.